석대의 강압에 못 이겨 시험지를 바꿔준 것 자체는 용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당연한 너희의 몫을 빼앗기고도 분한 줄 몰랐고 불의한 힘 앞에 굴복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 그것도 한 학급의 우등생인 너희들이. 만약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맛보게 될 아픔은 오늘 내게 맞은 것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그런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 만들 세상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수성초등학교 학생들은 1, 2, 3학년들은 학교를 지키라 하고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이렇게 시위대에 나섰습니다.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겨누지 말라는 피켓을 들고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불의를 보고도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라고요. 안녕하세요.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110번째 강연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우리가 몰랐던 우리 민주주의 역사 속 작은 영웅들입니다.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올 1월에 여기 근현대사 기념관에서 강연을 했었습니다. 여기로 가는 길에 4.19 민주묘역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기 근현대사 기념관에서 4.19 혁명 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어린 작은 영웅의 사연을 접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를 꼭 좀 들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4.19 혁명의 작은 영웅들입니다. 유명한 소설가죠. 황석영의 소설에 개밥바라기 별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황석영은 4.19 혁명이 일어나던 당시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했던 4.19 혁명을 이렇게 자전적 소설로 썼습니다. 이 소설에는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길 가운데 차가 불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온 거리를 메우고 돌아다녔다. 지프와 시발택시 등 또는 유리창이 깨진 버스에 대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가득 타고 지나갔다. 광장 건너편 어딘가에서 총을 쏘기 시작했고 몇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군중들은 일시에 사방으로 흩어졌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준길이가 사망했다는 걸 확인했다. 그의 시신 위에 흰 시트가 덮어 씌워져 있었다. 준이와 나는 병원 화장실로 가서 피 묻은 교복을 벗어서 빨았다. 우리는 서로 말을 건네지는 않았지만 옷에서 한없이 빠져나오는 핏물을 짜내면서 울었다. 4.19 혁명을 다룬 또 다른 소설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문열 작가의 소설이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입니다. 이 작품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기도 한 작품입니다. 작품의 앞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유당 독재가 아직은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던 그 해라고요. 4.19 혁명이 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엄석대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엄석대가 5학년 이 반은 물론이고 학교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엄석대의 독재도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오면서 끝이 나게 되죠. 새로운 담임 선생님은 석대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석대가 시키는 대로 했던 많은 학생들을 다그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석대의 강압에 못 이겨 시험지를 바꿔준 것 자체는 용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너희들의 느낌이 어떠했는가를 듣게 되자 그냥 참을 수가 없었다. 너희들은 당연한 너희의 몫을 빼앗기고도 분한 줄 몰랐고 불의한 힘 앞에 굴복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 그것도 한 학급의 우등생인 너희들이. 만약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맛보게 될 아픔은 오늘 내게 맞은 것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그런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 만들 세상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엄석대가 부리는 횡포와 독재를 그 당시 자유당 독재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이 발발했습니다. 이날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날을 우리는 피해 화요일이라고 부릅니다. 4.19 혁명 당시 186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77명이 학생들이었습니다. 대학생은 22명, 고등학생이 36명, 초중학생이 19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린 학생들이 4.19 혁명을 이끌었고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된 것이 김주열 학생의 죽음이었죠. 4월 11일 날 김주열 학생이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떠올랐습니다. 얼굴에 체류탄을 맞은 채였죠.
김주열 학생의 죽음이 결코 우연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주열 학생의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김주열 학생은 평상시에도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죽어서 흙밥이 될 바에는 무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살아생전 사람 노릇을 해서 이름을 남겨놔야죠.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경찰은 이 사건을 조용히 덮기 위해서 김주열의 시신을 그의 고향이 있는 남원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김주열의 어머니에게 시신을 인수하라고 사인을 강요했죠. 하지만 김주열의 어머니는 주열이 시신을 못 받겠으니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기붕이한테 가져가라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김주열 학생의 어머니는 4.19 혁명 당시 많은 자식을 잃은 다른 어머니들에게 이런 편지를 올렸습니다. 자녀들을 잃은 여러 어머니들의 원통한 심정도 저와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나는 결코 불효자식이라고 탓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귀여운 자녀들이 뿌린 피해 대가는 너무도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철부지의 죽음이 너무 허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의 죽음이 너무 가혹했다는 것을 새삼스러이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뿌린 따뜻한 선혈이 남긴 이 민족의 넋이 헛되지 않도록 내일의 새로운 세대를 뒷받침하는 이 나라의 어머니로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밉시다. 김주열 학생의 어머니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아픔과 고통을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많은 어머니들에게 이런 위로와 격려를 남겼습니다. 아들 김주열이 떠나고 김주열의 무덤을 손질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김주열 열사의 조카의 증언에 따르면 아들의 시신을 찾아 마산 시내를 한 달여 동안 돌아다닌 권찬주 여사는 경찰의 협박, 회유, 감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4.19 직후에는 그래도 장면이나 윤보선 등 정치인들이 내려와 참배를 하고 가곤 했지요. 묘 주변에는 향나무도 많이 심어두었습니다. 하지만 5.16 쿠데타 이후로 관에서는 묘를 참배하러 오는 학생들 이름도 적어가고 점점 묘가 황폐화되었지요. 향나무는 누군가가 다 캐어가 버렸고요. 김주열 학생의 죽음 이후 남겨진 가족들은 1960년대, 70년대 김주열 학생의 죽음을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한 채 감시와 협박 속에 어려운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김주열 학생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자는 바로 마산경찰서 경비 주임 박종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과거 일제강점기 친일 헌병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서 경비 주임이었던 박종표는 밤 10시쯤 교통주임으로부터 최루탄이 눈에 박힌 괴이한 형상의 시체를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산경찰서장에게 보고를 하자 서장이 적당히 알아서 처리하라 라는 지시를 받고 시신을 유기했던 거죠. 이 일로 박종표는 재판을 받았고 재판의 결과 그가 시신을 유기한 것은 맞지만 김주열 학생에게 최루탄을 쏜 것은 아니다 라고 끝까지 증언하여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무기징역에 처해진 박종표, 그는 죗값을 다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 하에서 그는 1968년 사면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죗값을 받은 시기는 7년에 불과합니다. 김주열 학생에게 속죄를 하겠다는 이가 또 있었습니다. 무려 56년 만에 속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박종표가 김주열 학생의 시신을 마산 앞바다에 유기하러 갈 때 차량을 운전해준 기사였습니다. 그는 숨진 김주열 열사의 시신을 바다에 버릴 때 내가 운전을 했다. 생전에 한 번은 찾아오고 싶었는데 더 늦기 전에 속죄하고 싶다며 56년 만에서야 김주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주열 학생의 죽음 이외에도 4.19 혁명을 가져온 많은 학생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마산에서 3.15 의거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3.15 의거 당시 희생된 9명 중에 반 이상이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김영호 학생은 그 당시 19살이었습니다. 뒷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사망했고요. 김용실 학생은 18살, 역시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김효덕 학생은 19살, 머리에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전의규 학생은 19살, 귀 윗부분에 관통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죽음들을 보면 이들의 죽음이 어쩌면 조준 사격으로 희생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합니다. 여기에 있는 김상홍 학생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할 일을 하고 죽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요. 그는 복부에 관통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어린 학생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많은 여학생들이 그리고 어머니들이 그리고 할머니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여성들이 시위에 나선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1960년이었습니다. 이 시기 여성들의 지위는 상당히 낮았어요. 우리나라 문맹률이 30% 가까이였는데 그중 문맹률의 70%가 넘는 숫자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기 힘든 시절이었죠. 그런 시기에 여성들이 앞장서서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이, 내 손주들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들이 그리고 할머니들이 대거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수천 명의 할머니들이 어린 아이들의 희생을 막고자 시위에 참여했는데 이런 일들은 크게 알려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위에 앞장섰던 여학생 중 학생이 집을 나서기 전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유서가 있습니다. 여기 한성여중 2학년 학생이던 진명숙 학생입니다. 그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홀어머니에게 시위에 나서기 전 집에 들렀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남겼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니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끝까지 부정선거 데모로 싸우겠습니다. 지금 저와 저의 모든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어머니,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잘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학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선 것입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 데모하다가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온 결의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뻐해 주세요. 이미 저의 마음은 거리로 나가 있습니다. 너무도 조급하여 손이 잘 놀려지지 않는군요.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숨은 이미 바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이만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진영숙 학생은 시위대를 태운 버스에 탔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구호를 외치다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남긴 편지는 유서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4.19 혁명 당시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시위에 나섰다는 겁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시위에까지 나선 것 무엇 때문일까요? 사연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 제가 오늘 강연을 준비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시위에 나섰던 학생들의 대부분은 수송초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송초등학교 6학년이던 전한승 군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전한승 군의 부모님들은 막내 아들인 전한승 군이 오지 않자 늦게까지 아들을 기다렸죠. 그런데 기다리던 아들은 오지 않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는 수송초등학교 6학년 전한승 군은 부모님이 위로 6 누나를 두고 어렵게 얻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전한승 군이 사망했을 당시 그 아버지는 공무원을 은퇴한 60세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집의 기둥이 무너졌다.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학생을 죽이라는 총은 아닐 텐데 내 아들을 죽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리고 전한승 군의 어머니, 당시 46세이셨던 어머니는 죽은 놈에게 새 양복 한 벌 해입히지 못한 것이 원통하다 하며 아들을 잃은 슬픔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전한승 군이었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는 나이가 무려 60세, 46세였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해 1961년 수송초등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전한승군은 영정으로 졸업식을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한승군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60세, 어머니가 46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꿈에 전한승군이 나타나서 여러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 해 전한승군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두 번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전한승군의 아버지 61세에 아들을 얻었던 거죠. 전한승군이 다녔던 수송초등학교에 4학년 학생이 쓴 시입니다. 오빠 언니들은 책가방을 안고서 왜 총에 맞았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강도질을 했나요?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점심도 안 먹고 말없이 쓰러졌나요?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잊을 수 없는 4월 19일 그리고 25일과 26일 학교에서 파하는 길에 총알은 날아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외로이 남은 책가방 무겁기도 하더군요.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 아무 말 안 해도 오빠와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를, 오빠와 언니들이 배우다 남은 학교에서, 배우다 남은 책상에서 우리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까르렵니다. 그리고 수성초등학교 학생들은 1, 2, 3학년들은 학교를 지키라 하고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이렇게 시위대에 나섰습니다.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겨누지 말라는 피켓을 들고 말이죠. 4.19 혁명 당시 전한승군뿐만 아니라 많은 초등학생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임동성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11살에 불과했습니다. 안병채 학생과 박도열 학생 역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어린 학생들이 시위에 나선 건 자식을 방임한 부모들의 책임이다. 이런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4.19 혁명으로 하야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하야가 있기 전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불의를 보고도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라고요. 4.19 혁명은 불의를 보고 일어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안타깝게 희생된 젊은 백성들도 많았습니다.